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늘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신 장경상 프로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게스트 박다인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새해. 야, 이게 좀 구정, 신정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1년에 새해 인사를 2번 찍혀야 되잖아요. 네. 네? 몇 살 되셨어요? 저 이제 33살? 동갑이네? 동갑이구나. 네, 33살이고 싶다. 네. 네. 자, 요럴 때 이제 제가 아까 신정 인사, 구정 인사, 새해 인사를 2번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정치인들은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2번 보내야 되잖아요, 새해 인사를. 네네. 그러니까, 무군에는 가고, 송구영신 이렇게 해서 연말에 하나 보내고, 연초에 하나 보내고, 구정에 또 하나 보내고, 네, 다 낭비입니다. 이거 좀 하나로 좀 통합하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인사 받으면 또 좋으니까 뭐 그렇죠. 많이 하면 또 좋을 수도 있죠. 뭐. 이게 희한한 게요. 이제 한 1000명한테 보내면, 그래도 그 자식 인사는 하더라고. 문자 메시지라도 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한 3, 4명. 나머지는 다, 뭐야, 또 보냈어. 진짜 지겹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 3, 4명을 위해서 1000명 이상의 문자를 보내죠. 근데 이제 또 안 보내면 그게 이제 사실은 안 보내서 이제 돌아오는 그게 역풍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내면 옆에서 누구는 받고 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런 것도 안 하네.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게 그게 크죠. 별로 무의미한 건데 네. 안 하면 이게 문제를 삼는 경우는 너무네. 굉장히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하면 이걸 왜 해 그러면서도 그렇죠. 안 하면 또 이게 또 반응들이 그래서 그게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특히 그게 강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정서죠. 네. 인사도 안 해? 명절인데.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게 이제 인사치레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치레라는 말이 이렇게 맞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까독 그 속이 보이지 않는 양파 같은 의혹을 가진 장본인. 지금 이제 이런 양파 같은 분이 장관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양파를 한 명 만났고 올해도 양파를 한 명 만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작년에 양파는 조국표 양파였는데 네, 이번에는 범계표 양파였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들으시면 참 기분이 언짢으실 텐데 그래도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니까 마치 양파 같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좀 세간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상당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의 장관이 될 수 있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자, 우선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이 박범계는 잘 모릅니다. 신고를 누락한 건이 2건이나 나왔는데 잘 몰라서 혹은 보좌관이 실수해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판사를 지내셨는데 이 배석 판사로 재판에 참여해서 오판을 해서 17년 동안 살인죄 누명을 쓰게 했던 판결을 하는가 하면 주폭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오히려 얻어맞은 경찰이 직무유기를 했다. 이런 황당한 판단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시의원 공천을 줬던 이 김소연 변호사와의 소송도 진행 중인데 요건이 아주 재밌습니다. 언론사에서 김 변호사가 이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녹취록을 언론사를 통해서 몰래 빼돌려서 김소연 변호사와 소송을 하는 그 자료로 유리한 자료로 제출했다는 이건 사실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인데 자 이런 것도 했고 또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사시준비생들이 자택에 이제 찾아가서 좀 면담 좀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당시에 법사위 사법시험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는 법사위 간사니까 찾아갔던 건데 이 박범계 당시 의원은 약간 술을 좀 마신 상태였는지 고성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자, 의혹이 매일 하나씩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프로님,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죠? 그냥 하겠죠, 저 양반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양반이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를 진즉에 알았으면 저분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는 국민들이 알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40%밖에 득표를 못한 거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좋은 상황에서 사실은 뭐 60%를 넘겨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감으로 생각한 사람은 당시 40%밖에 안 됐어요. 정확히- 국민의 60%가 대통령감으로 안 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41점 몇 %죠.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되게 뭐 지지율이 지금이 딱 이제 그 정도인 거죠. 되게 그동안은 기대치인 거죠. 사실 대통령의 뭐 국정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호감도를 나타내는 거는 네. 실질적인 것보다 기대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서는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잘해줬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그렇죠. 마음을 기대는 네, 건데 네, 네. 이제 성적표가 다 나왔잖아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네. 그렇죠. 뭐 A부터 F까지 성적이 있다면 네, 지금 거의 뭐 D 마이너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30%한 초중반대의 지지율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야당의 반대, 야당은 뭐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다 그러면 야당 동의 없이 문재인 정권이 임명하는 아마 26번째 네, 지난번이 26번째였으니까 27번째 7번째나 8번째쯤 될 거예요. 장관이 될 겁니다. 예, 참 많기도 하네요. 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다 합쳐도 야당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한 케이스가 30건이었거든요. 세 개의 정권. 거의 두 달에 한 명씩 그냥 갖다 네. 임명.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단일 정권 4년 만에 뭐 기록을 경신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인적 교체를 한다 그러면 아마 갱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메달감이네요. 데스노트. 네. 데스노트. 근데 이제 이 박범계라는 사람을 딱 보면서도 이 사람이 또 그 우리 법연구회 소속인데 입 바른 소리 하기로 또 언론을 많이 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입 바른 네, 소리가 그런 말 이 사람도 조국과하고 똑같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 이 사람이 정계에 입문하는데 현직 판사로서 2002년도에 네. 노무현 이제 사람. 10월달에 네. 이제 김민석 이런 류들이 이제 그때 노무현이 이제 노무현 당시 지지율이 빠지니까 그렇죠. 노무현 빼고 이제 정몽준 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김민석이 나와서 정몽준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노무현을 그거 해주겠다고 판사를 사표를 내고 나온 사람 완전 정치 판사죠. 아, 그러네요. 그때 이 사람이 나오면서 쓴 게 오마이뉴스에 기고문이 있어요. 기고문도 있어요. 네, 오마이뉴스에 거기에 제가 그래서 재산과 관련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네. 그 기고문이 이렇게 나와요. 복지란 무엇인가? 굶주림과 헐벗음이 없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나누어 주긴 개뿔. 네, 그러게. 저렇게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응? 저런 부동산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대로라면. 그러네. 네. 아, 그러니까 참. 좌파라고 하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언행불일치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소띠니까 예. 개뿔 말고 네, 소뿔로 할까요? 이런 소뿔은 좋은 건데 아, 좋은 건가요? 개뿔은 없으니까. 뭐. 아, 그렇지. 개뿔은 없네. 예.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좌파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혹세무민하고 네. 좌파가 득세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혹세무민해지냐면 우파는 본성을 감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염치가 있죠. 예. 네. 근데 좌파는 부끄러움이 없어. 왜? 본성을 감추니까. 아, 그렇죠. 본성과 달리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인간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 아까 기고를 말씀하셨는데 기고를 조금 길게 하면 원고지를 한 10,000장쯤 쓰면 기고 만장이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 뭐 죄송합니다. 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뭐, 자, 박다인 대표는 본인이 재산이 있나요, 혹시?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뭐 통장에 있는 돈은 알죠? 뭐, 얼마가 있는지. 네네, 그건 네. 알죠. 뭐 마이너스 뭐, 1820 얼마 이렇게. 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알아요. 자기 통장에 얼마 있는지, 뭐, 모르면 바보. 바보죠. 내 내 손. 앞으로 있는 재산도 그렇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일단 집은 없죠. 저 무주택. 아, 아직 집은 없고. 네. 뭐 아무리 뭐 처가에서 부동산 물려받았다고 해도 그 부부들이 당연히 다 이야기하고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물려받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산을 물려받는다. 요거는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부가 필시 대화를 나눕니다. 아니, 저 세금 내야 돼서 모를 수가 없어요. 증여세를 내든 상속세를 내든 세금을 내야 돼요. 저희 집도 이번에 부모님 크게 한번 싸우셨거든요. 그래요? 아, 재산이 있으시구나.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세금 때문에.
네. 아, 뭐 그렇군요.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거 보고 음. 아 이거 정말 부부여도 되게 조심해야 하고 민감한 문제구나. 그렇죠, 이거 조금 그렇죠. 나눠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네.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아니 그리고 말이야. 보좌관이 근데 저거 네. 거짓말이라고 제가 딱 아는 게 저는 재산 신고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어공을 그래도 좀 뭐 네. 이렇게 어쩌다 공무원이지만 이렇게 뭐 고위직까지 하다 보니까 네. 이걸 여러 번 했어요. 사급 이상은 다 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국회 때부터 해가지고 공개되냐 마냐의 문제는 네. 이제 고위공직자만 하고 예. 근데 저거를 하게 되면 집에 있는 재산을 다 알게 돼요.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한 부분도 다 알게 돼요. 왜냐면 돌리거든. 돌리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매번 그 두 번, 세 번씩 빠꾸 맞은 적이 있어요, 한 번. 왜냐면 저는 이제 부모님 재산까지 다 이제 신고를 네, 하는데 네. 계속 부모님 재산이 뭐가 더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저희 부모님 두 분이 교회 장로세요. 아, 예. 장로분이신데 그러면 교회의 공동재산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좀 관리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중에 일부를 맡아가지고 세금을 내고 대신 세금을 내면서 장로시니까. 예, 장로시니까 음. 그게 공동재산이거든요. 그게 그럴 수 있죠, 신도들 그럴 수 있죠. 공동재산 중에 일부 자동차든 부동산 같은 것들을 소유권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그거는 까맣게 생각을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목사님 사택 같은 거 이게 집에 한 채 있는 거야. 음. 근데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데 번지수가 나오는데 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 예, 모르겠네 예. 이렇게. 저거는 거짓말이에요. 다 나와요. 아, 그렇구나. 저게 뭐 한 90년대나 2000년 초반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 돌려가지고 다 나와요. 저게 통장도 그렇고 채권도 다 나옵니다. 아니 근데 굳이 뭐 큰 돈도 아닌데 누락시켜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되게 황당한 게 네. 누락시킬 이유가 없는데 누락시키다면은 더 황당한 거. 근데 저게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증여세나 증여세 부분이 있거든요. 저게 저런 부분들이. 증여세. 예. 음. 저게 만약에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를 안 했다. 저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여세를 안 낼 수도 있는 거죠, 저거. 왜냐면 우리 뭐 등기 이전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다 신고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 증여세 나중에 좀 내려고 그냥 뒤로 미뤘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게. 음. 등기 이전 같은 거를 미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따지면은 정상적이라면 제가 정치인이고 만약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제가 사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저런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걸려. 제 명의로 돼 있으면. 아, 그렇군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저게. 그러네. 그러면 공직자 우리 신고하는 데서 걔 한번 날라와요, 독촉장이. 제대로 하라. 제대로 내가 하라. 안 하면 그래서 무슨 뭐 징계 처분 같은 게 날라와요. 나중에 벌금 같은 걸 내야 돼. 아, 저게 적을 경우에는. 저게 공직자윤리법에 그런 게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재산 신고를 똑바로 하는 몇 번에 걸쳐서 나오면 저도 나중에 그 사람은 턱 짜증을 냈거든요. 아, 그러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맞네.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깝깝해 죽겠네 나도. 법대로 한 건데. 예. 근데 그 사람 보면은 그런 날라와요. 벌금 얼마 내는다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공이니까 우리는 별로 이제 그런데 이제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진짜 공무원들은 신경 많이 쓰이죠 저거. 만약 벌금 받으면 이제 숨기는 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그렇죠. 법을 집행하는 맞아요. 부부에서 이렇게 되면 좀 자질이 있냐 없냐. 아니, 자기 재산도 제대로 관리. 자질이 저 없죠. 맨날 하는 소리지만 자기 재산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 살림을 챙기고 나라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옛날에 그 소위 조선 이게 확실한 이게 조선시대 양반들 그 습관이에요. 집안일은 모르면 나라 가서 하고 하는 거. 그러면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집안을 잘 알아야 나라 일도 하는 거지. 예? 그게 다 보세요. 조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추미애부터 시작해서 집안일이 잘 안 되니까 나라 일을 그렇게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쥐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예. 애가 휴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나라 일을 챙기겠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개뿔로 시작해도 지금 쇠뿔 갔다가 지금 쥐뿔까지 왔습니다. 자, 저도 사실은 예비 후보 이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을 신고를 하는데 저는 뭐 그게 크게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근데 골치 아팠던 거는 부모님 재산을 신고하는 게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예. 부모님이 뭐 심지어 금융거래 이런 것도 내 거면 전 다 아니까 그냥 하는데 부모님 것까지 다 하니까 엄청 힘이 들긴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박범계 이분은 판사 생활을 오래 했고 계속해서 이제 재산 신고를 해왔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3번째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자, 그 논란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장프로님 5년 전에 그 사시 전치를 주장하면서
면담을 요구했던 이 불쌍한 고시생. 저는 저 고시생이라는 단어만 딱 들으면 불쌍해, 배고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고시생들을 상대로 해서 고성과 폭행을 가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박범계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였기 때문에 가서 만나가서 좀 하소연을 하겠다 했던 건데, 근데 뭐 싫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근데 굳이나 이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폭력을 행사했다. 근데 이런 거는 불거지면 통상적으로는 그랬었나? 하고 대충 사과하면 또 넘어갈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적반하장으로 그놈들이 오히려 나를 에워싸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진실 게임이 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좌파라는 사람들의 속성이 어떠냐면 내 편,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면 저 팽목까지 쫓아가서 엉엉 목 모아오는 거고, 네네. 나한테 필요가 없고 나하고 관심이 없는 대상들한테는 나한테 필요가 도움이 안 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적인 일, 소위 얘기해서 공정과도 거리가 멀고 공적인 일을 하는데 합당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악이네요, 최악. 저 사람들은 딱 시민단체하고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안티테제로서 네. 사회를 긴장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역할을 하면 맞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저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게 주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혼란들을 겪고 있는 거죠. 좀 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세월들을 계속 이 도돌이표로 써먹는 거예요. 도돌이표로 세월을. 장관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시민단체나 좀. 그렇죠. 저분들은 그냥 참여연대나 이런 게 열심히 하시면 돼. 사실은.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훨씬 도움이 되지.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은 시민단체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 윤미향 씨 보세요. 그 위안부 할머니 팔아갖고 그렇다 또. 등쳐먹고 자기 인마이 포켓하고 자기 호주머니 다 채우고, 그 시민단체 자기 남편은 뭐 이렇게 지역의 로컬 언론 사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거 한답시고 인터넷 언론하고 자기는 시민단체 평생 해왔는데 왜 재산이 많아요? 다 돈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네. 그 어떤 분이 우리 이제 언론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후에 그 양반을 모시려고 돈을 30몇 억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을 뭐 강연자로 모신다 이런 거 말이죠. 그러면 그 비행기표도 다 보내주고 호텔도 다 보내주는데 그게 얼마 들겠어요. 그거 뭐 해주는데 1억이면 떡을 치지. 근데 30몇 억을 줬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강연료로 수십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네, 맞네요. 뭐그 양반 뭐 경호 쫓아오는데 그런 건 경호 비용은 전직 대통령 경호 비용은 다 나라에서 되거든요. 미국도. 그렇군요. 미국도 그 비용은 나라에서 나와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해서 진보 진영, 좀 민주당의 돈줄이 뭐냐? 강의료라는 거예요. 강의료. 네. 강의료. 김재동 봐요. 네. 제가 강의를 해서 알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1급, 2급, 3급 나눠져서 딱 그 줄 수 있는 그 금액이 정해져 그렇죠. 우리 많이 진짜 많이 좀 맥시멈으로 가면 700이에요. 대개 1급이면 한 500 정도 이상이거든요. 아니 김대동이 지난번에 받은 게 2천만 원 아니에요? 1,000만 원? 예. 뭐 1,300도 받고 여러 걸 굉장히 받았는데, 어려운 기간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다 그 지자체에서 나라 돈으로 주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개인 민간에서 주면 이렇게 뭐 안 주죠, 당연히. 아니 뭐 개뿔 뭐 아는 또 개뿔 저 속불 많이 나오는데, 개뿔 뭐 아는 지식도 없으면서 강연을 해서 돈을 1,000만 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돈도 진짜 노골적으로 밝히고 그것도 비상식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밝혀요. 그렇군요. 네, 네. 기본적으로. 근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근데 평상시 주장하는 거 너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게 문제인 거야. 차라리 그냥 평상시에 야 능력 되면 돈 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으면 그건 뭐 그냥 일관성 있게 되는데, 평상시 야 능력대로 다 하면 어떡하니? 능력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야. 최근에 또 마이클 샌델 교수 책 하나 새로 나왔던데 뭐 능력주의가 공정은 아니다라고 그 양반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그 양반한테 묻고 싶은 게, 그 사람은 예일대 교수인데 그럼 당신도 그럼 예일대 교수 1년씩 돌아가면서 하지. 왜 당신은 종신으로 있어? 맞네. 네. 당신 능력은 능력이고 남 능력은 능력 아닌가? 그러네. 그래서 그 소위 얘기해서 좌파 진영이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 관념적이에요. 맞네. 너무 언어와 글자에 갇혀 있어. 평상시 생활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좌파를 싫어하는 건데. 좌파들은 되게 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공상적이고 이념적. 근데 맞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방향은 모르는데 남한테 윽박 지르는 거죠. 네. 이게 좋은 거라고. 그렇죠. 본인은 왜 안 해, 그 좋은 걸? 네, 샌들 그 양반도 그냥 싸구려 샌들 같네요. 네. 아주
공정하게 경쟁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거. 그거야말로 공정이죠. 아 근데 샌들 자기도 열심히 노력해서 예일대 교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당신 말대로 하면 누구한테도 기회를 그렇게 주려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실천을 했었어야지. 학교에 얘기해서 그러게. 1년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자. 더군다나 예일대에서 내 자리에 한 10명 정도 예비 후보들을 놓고서 1년에 돌아가면서 1년에 한 학기씩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야지. 본인 스스로가. 네. 그럼 왜 남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본인은 안 해. 젊은 교수들한테도 기회도 제공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황당한 게 그런 거거든. 그죠. 샌들 교수 자꾸 그러다가 스냅바 되는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니 괜히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받는 분을 네. 이제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건 뭐 예. 비싸게 된다. 하여간 제가 책을 보고서 좀 미국에서 들으면 너무 웃겼어요. 그렇죠. 샌들. 그런데, 예. 아니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 입학을 자격함만 주고 누구나 다 이제 뭐 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거 막 하고 뭐 그렇게 얘기 막 거기 대책들을 막 내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러네.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맞네. 거죠. 아. 그냥 글로써 하는 거면 누가 못해요. 좌파 번색이네. 자, 새로 나온 신간책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클 스냅바 공정이란 뭐 이렇게 해서. 자, 다음 김소연 변호사 관련된 사건도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재밌는 맞아요. 사건인데 원래 이제 박범계가 대전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광역시의원, 대전시 의원 공천을 준 거예요. 김소연 씨한테. 그래서 이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았었죠. 그리고 당선도 됐습니다. 그렇죠. 당선됐죠.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석 달 뒤에 박범계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 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야, 너 공천도 받게 됐고 시의원도 됐으니까 1억만 내놔, 1억만 땡기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온 모양이에요. 자, 이 두 사람들 물론 김소연 씨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원 공천받은 사람에게 5천을 달라 해서 결국 2천만 원을 받아간 걸로 해서 유죄 판결, 징역 1년 6개월, 1년 4개월씩 아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박 대표님, 이런 일을 만약에 우리 박다인 대표도 이런 뭐 이제 기초단체부터 시작하는 이런 정치에 대한 나름의 꿈이 있었고, 그래서 청년위 활동도 보수정당에서 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갔더니 오히려 면박을 주고 그 다음에는 당에서 쫓아내는 작업이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제명당했잖아요, 결국은 제명을 당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버리고 국민의힘으로 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협위원장에서 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제가 볼 때 다음번 그 지방선거 때 네. 지금 대전이죠. 네. 대전시장으로 나가야 돼. 김소연을 대전시장으로 본인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나? 어려 보이시는데요? 30대 후반 좀 됐어요. 그럼 우리 광역단체장은 지금 연령 제한이 있죠. 연령 제한이 없나 우리? 연령 제한이 있는가? 광역단체장 연령 제한이요? 대통령하고 똑같이 연령 제한이 있나 거기도? 대통령은 만 40대인데. 김경수 보니까 김경수는 나이가 있지. 예. 아니요. 옛날에 그 누구야 김태호 보니까 김태호도 그때 40 넘어서 했었나? 아니요. 김태호가 40쯤에 했을걸요? 40쯤에? 하여간 그거는 찾아봤는데 네. 모르면 이 양반은 지금 캐릭터를 잘 살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나가서 스토리가 되게 좀 이렇게 좀 근데 왜냐면 이렇게 저는 되게 사람 그 일관성을 중시하는데 네. 아주 그 심지가 보기 드물게 아주 그렇게 좀 심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게 제일 보기 좋은 것 같아. 저는 조금 좀 생각이 다른데 이 김소연이라는 분이 좀 과하게 튄다. 지금 최근에는 또 온갖 그 언론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 가서 막 그렇게 지나치게 좀 입을 많이 여는데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도 좀 개인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뭐 이건 이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자, 우리 박 대표 보시기에 김소연 변호사의 저 항변, 저런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경우를 당한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자 혼자 사실은 대전에서 박범계는 기득권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아니
저는 아까 저희들 말씀 막 나눴던 것처럼 네. 나중엔 다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토리. 네. 뭐 이준석 오빠가 뭐 비례 안 받고 지역구로 나왔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비례를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또 얘기를 하고. 아니, 뭐 아 모든- 그걸 또 이렇게 아니, 안 되는 거죠. 저희 거를 아까 우리가 말한 콘텐츠, 아까 우리가 말한 콘텐츠가 모든 그런 스토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또 엮이는 그러네. 거니까. 이분들이 지금 당장은 뭐 눈물 나고 화나고 그럴 수 있더라도 나중에 웃고 계시지 않을까요? 좀. 아, 그렇군요. 근데 저 사건은 그 많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방 그 공천 과정에서 기초의원, 네, 광역의원들. 저건 뭐 네. 그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사건. 저희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저런 거를 많이 봤는데 저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거는 저거 똑같이 박범계라는 사람도 한번 윤석열 검찰이 조사를 해야 돼. 조사할 필요가 있죠. 예. 아니 저건 조사해야 돼 저거.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당에서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래 갖고 제명 조치를 취하고 그 타이밍에 바로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을 상대로 해서 1억 원인가 얼마짜리 손해배상 청구를 명예훼손 그렇죠. 예.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박범계라고 하는 대전 민주당 소속의 대전의 기득권이 젊고 좀 참신한 어떤 새로운 정치적 인재에 대해서 돈을 슈킹하는 것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연루가 되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문제죠. 근데 그때 당시에 박범계 시당위원장이 태도가 잘못됐던 게 뭐냐면 네. 저 사람이 그 저런 걸 했으면 이 사람의 이 정치에 입문한 태도나 네. 평상시 입 바른 소리를 한 걸로 봤을 때 당연히 저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고 네.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토호가 된 거야 지방에 토착 세력이 돼가지고 기득권이네. 지금 토호들하고 결탁된 거죠. 거기 또 이런 말까지 하면 뭐하지만 지방에 가면 네. 검찰과 사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방은 예, 서울이니까 이게 중앙지검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지.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요. 맞습니다. 지방에 그냥 향판들이죠. 뭐 네, 터줏대감들이고. 그러니 뭐 이게 저 젊은 저기 여성 시의원 하나 날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폐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될 것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박범계 사람 저렇게 하는 것들이 네. 그 소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옆 주변에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김소연 변호사가 박범계 지역구에 나와서 박범계랑 한번 붙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예, 그런 거죠. 예. 자, 저기 김소연 변호사님 혹시 이거 보실 기회 있으시면 아니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 김소연 변호사님 그 유튜브 채널에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다음번에 대전광역시장이나 아니면 박범계 지역구에 나가면 여의도의 제갈량 우리 장프로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다. 아 제가 그 대전시장에 출마한다 그러면 제가 뭐 내년이죠? 2022년 내년이죠. 내년이죠. 내년에 6월? 그때 제가 뭐 별다른 일을 안 하고 계속 지금처럼 있으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게스트로 자원봉사 한번 오셔야겠네요. 네. 여기. 네, 제가 자원봉사 해드릴 제가 이 아스팔트 출신이라 네. 당에서 아스팔트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그 피켓 거리 아니라 피켓 보이 이런 거 잘합니다. 예.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잘해요. 그럼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셋이 가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네, 이렇게. 특히 이제 머리 안 쓰고 몸 쓰는 거 잘하니까. 네. 그 대신 공천 받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말이죠. 네. 지금 뭐 공천도 뭐 열심히 하면 또 뭐 근데 왜 당에서는 왜 이분을 왜 쫓아낸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왜 우리 쪽이 저런 성향을 좀 부담스러워해요. 김종인 할배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시는 안고 거죠? 있기 부담스러운 거야. 그게 불안하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네. 여기는 뭔가 좀 이렇게 안정되고 뭔가 좀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선호하는 거야. 예측 가능하고 이분들은 이제 저런 행동을 안 하거든. 그렇죠. 돌출 행동을 안 하거든. 우리는 삶이 그러기 때문에. 뭐가 좀 예. 되게 돌출이 아니라 좀 신선한 걸 좋아해요. 예, 도전적인 걸 좋아하는데 이 지난번에 이 김소연 씨가 추석 때 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원래 이제 고향에 돌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례적으로 지역의 위원장들이 이제 현수막을 거는데 여기 이제 아주 이게 화제가 됐었죠. 개구리, 붕어, 가재집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달림은 영창으로라고 해서 이렇게 노래 가사말을 인용해서 했는데 여기 달림이 진짜 달인지 아니면 달림이라고 하는
이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한참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추석 때 이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감하게 이런 현수막을 다는 이 정도는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장난 아니시네요, 진짜. 저도 이제 사실은 이 당에 이제 있었습니다만 현수막 그 써서 내려보내는 거 아주 형편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가 약간씩 진짜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이 김소연 씨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상당히 동지애도 느끼고 잘했다, 괜찮다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 자유를 추구하는 우파 정당이 운영 자체가 물론 정당이라는 뭐 속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율성과 이런 그 좀 역동성 같은 것들이 많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우파 정당이 이해창 총재라고 하는 분 이후에 나름대로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민중당 세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류하면서 네. 이제 YS 때 들어왔던 민주당 세력들이 나름대로 이제 재선 의원이 되고 막 초선 재선으로 이제 가면서 굉장히 역동성이 많아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김문수라든가 뭐 홍준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이 합류가 된 거죠.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당을 굉장히 뭐 이게 뭐 맥이 가물치처럼 파닥파닥하게 만들었어요. 에너지를 그렇죠. 야당 시절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사실은. 막 이제 총재하고도 싸우고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 당시가 무슨 제왕적 총재라고 그랬지만 안에서는 당무회장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싸웠어요. 사실 뭐 이제 와서 보면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큰 정치인으로 다 성장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지금은 좀 평가가 다를 수 그런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당무회장에 가면 여기 앉아 있으면 맞은편에 총재가 앉아 있어요. 네. 당무회장 60명 정도 되면 한 50, 앉아가지고 그러면 산대질하면서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요? 네, 그런 그 원외위원장들도 있고 막 그러면서 얘기해서 그게 정치라고 하는 게 겉에서 보는 우리가 뭐 공격하려니까 제왕적 총재는 어쩌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양반도 험한 일 많이 당했죠. 거기서. 네. 아니 진짜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뭐 제1야당 우파 정당이야말로 그런 유연성, 그런 좀 어떤 뭐 에너지 이런 게 필요한데 완전히 죽은 시체 같은 느낌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하여튼 약간 고목 같은 느낌이에요. 고목.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당은 뭐 지지가 뭐 30%니 뭐니 해도 기본적으로 넥스트라고 하는 다음 대선에 대한 기대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윤석열한테 가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게? 지금 당 지지율이 윤석열 효과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윤석열이 결국 저당과 함께 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지 만약에 윤석열이 저당하고 같이 안 가라고 하면 저거 푹 꺼집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박범계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범계는 논란 속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지만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여기서 이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또 얘기해주는 또 센스. 네. 오늘 유튜브 영상이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본인이 찾아가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누가 의도적으로 아마 공개를 했을 거예요. 뭐 언론에서는 한 네티즌이라고 하는데 그 네티즌이 정말 윤석열과 전혀 무관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운전기사와 순댓국을 먹는 영상 그게 나왔는데 장프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뭐라 그래서 봤어요. 보셨군요. 네. 제가 뭐 주로 찾아서 보는 건 아닌데 보면서 느낀 게 저도 이제 순댓국을 아주 즐겨 먹는 편은 아니지만 딱 날씨에 맞는 음식이잖아요, 저게. 저는 이제 한여름에 이제 저걸 잘 먹는데. 저는 순댓국 엄청 좋아합니다. 네. 여기 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에 오면 화목순대라고, 땡땡순대라고 있거든요. 화땡순대.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해마을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느낌을 얘기했잖아요. 그냥 동네 안전시처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뭐 저게 특이한 게 아니고 저 양반 일상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거창한데 호텔에서 밥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도와 직원들하고도 서울지검장 할 때, 중앙지검장 할 때도 거기서 이제 설해마을로 넘어와가지고 거기 그냥 뭐 조그만 음식점 와가지고 한 5명 같이 와가지고 밥 먹고 그냥 가고 이제 그래요 원래 스타일이. 이제 평상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딱 맞기도 하고 본인 스타일에. 근데 여기 타이밍이 워낙 좋은 게 요 타이밍에 서민적이야, 뭐 수수해. 사람 좋아 보여. 이게 이미지 메이킹하기엔 너무 좋은 소재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이거 국민들도 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도 서민이 무슨 그 순댓국 먹는 게 서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맛있으면 먹는 거고 그 날씨에 국밥이 땡기면 국밥 먹는 거 그런 거지. 갑자기 배고파요 지금. 어느 날 스테이크 먹고 싶대고 먹는 사람 먹는 거 가지고 무슨 서민 그런 거 계급 나누는 거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근데 먹는 거 가지고 구석이 남자라서 약간 다른 것 같아. 이 여성이 볼 때 저런 기사가 굉장히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컨셉이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뭐야 좋다 느낌 괜찮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저런 그 식당에서 이렇게 직원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밥을 막 국밥 퍼먹으면서 퍼먹고 그 맨날 그렇게 가지고 판단해서 뽑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통령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볼 수 있게 해줘야지 본질을 가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손가락을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특히 우리 언론들이 그런 걸 하면 조장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네. 순댓국밥 먹는 게 무슨 뭐 다 순댓국밥 맛있게 잘 먹지 뭐 우리 저기 뭐야 옛날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도 설렁탕 좋아하시고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맨날 가면 저기 광화문에 가면 그 설렁탕집 있어요. 네. 잘 가던 설렁탕집. 그리고 우리 지금 대통령도 국밥 잘 먹잖아. 국밥 사진 없는 정치인 찾기 그러니까 그게 아이 근데. 그런 걸로 따지면은 뭐 넘버 원이야 지금 대통령이. 예. 지금 대통령 국밥 옛날에 또 우리 또 욕쟁이 할머니 또 이명박 대통령은 또 그러니까 그런 거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 뚝심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의 털털함이라든가 캐릭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좋지만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서민하고 결부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딴 거보다 서민하고 결부시키는 거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여러분, 서민 코스프레. 네, 여기 요분도 국밥을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뭐 찾으니까 금방 나오네요. 뭐 수백 장의 사진이 있네요. 네, 문재인과 제목도 문재인과 국밥이야. 뭐 이런 제목인데 네, 속지 맙시다 하는 얘기가 이제 아마 아니 속지 말라기보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무슨 뭐 대단한 것이냐 그거 자체가 우리들 삶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우리들 삶을 너무 안 좋게 만드는 거야. 저게 무슨 뭐 저게 계급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사진을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밥 먹는 사진은 왠지 좀 불편해 보여요. 연출된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밥 먹는 모습은 조금 좀 느낌이 있다. 좀 다가온다. 이게 아마 사람들의 기대치가 좀 반영돼서 이런 걸 것 같아요. 실망감과 기대치. 공장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좋아하면 네. 나쁜 게 안 보이고 그렇지. 싫어하면 네. 좋은 게 안 보인다고. 뭐 개인적으로 너무 맞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뭐 윤석열 총장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 윤석열. 우리 윤석열 이 정도 코멘트. 아니 윤석열 총장의 강점은 저 등치에 저 옷이 잘 안 맞는 옷을 잘 안 맞는다고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그냥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가만 있어봐. 헤어스타일 한번 볼까요? 이 사람도 두상이 크거든. 아니 워낙 덩치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저는 헤어스타일이 마땅히 없다고 봤는데 언제 아니 헤어스타일이 거의 일관돼요. 저 양반도 옷하고 헤어스타일이 저만큼이나 일관돼. 막 깔끔하고 막 그렇죠. 떨어지게 있는 네.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건 그냥 저기 사진이지 그냥. 평상시에는 저런 사진이 안 나와. 평상시에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뭘 막 되게 신경 쓰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그냥 무던하게 그냥 늘 똑같은 아마 딱히 뭐 머리에 뭐 이런 거 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그 머리 감아도 그냥 대충 슥슥슥 해서 털고 나오는.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이발했을 때고 지금 국밥 먹는 건 아직 이발 안 했을 때 사진. 야 정말 아니 무슨 통찰력이 그렇게 있으십니까? 이거 이발하고 온 사진. 이게 옆머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요거 옆머리하고 뒷머리 보면 알 수 있거든. 이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발을 하면 남자들은 딱하면 티가 나는 게 여기거든. 그렇죠. 저 이발 안 해가지고 또 여기가 길어지잖아. 브렛나루시. 장프로님의 인사이트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나는 뭐 관심법 쓰셨는 줄 알았네. 네, 그건 아니고 깔끔하시네요. 그래도 이게 두상도 크고 덩치도 워낙 크시고 한데,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우리 윤 총장의 헤어스타일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자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비판 여론이 비등해진다면 정말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임명 강행해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27번째인데 이거 될까? 뭐 이런 고민은 좀 할 것 같아요. 자 내일은 또 어떤 양파 껍질 같은 의혹이 불거질지 야당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강력한 한 방을 선보이겠노라 뭐 하는 얘기 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근데 뭐 야당
별로 기대는 안 근데 해요. 역대 국회의원 출신이 낙마한 적이 없어요. 없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뭐 청문회는 통과를 못하겠지만 네. 국회 인사청문회도 통과를 안 해주겠죠. 동의 안 해주겠죠. 동의 안 해주겠죠. 근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저게 뭐 통과 의례인데. 네. 네.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저걸 뭐 처리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정신머리가 못 돼요. 아 그래요? 네. 정신이 없나요? 네, 정신이 없죠 지금. 어디다가 정신을 팔으셨대 그래? 네. 팔아 먹으셨대요? 자 좋습니다. 얼른 저 정신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여의도 2%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